사랑은 마음으로 하지만 재산은 시스템으로다가 지키셔야 돼요. 그 시스템이 K신탁 부분들로 지키신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부모의 불화와 관계없이 아이들의 교육 자금은 신탁을 통해 끝까지 보호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임대 부분들에 대한 상가를 수익을 자녀들이 받다가 그 자녀들 중에 이혼한다 하더라도 또 손주한테 계속해서 내려가서 교육 자금을 쓸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 놓자. 반갑습니다. 신탁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K신탁의 저자 트러스트 스페셜리스트 박현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이런 일이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여러분들 명절 때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녀분들이 뭐 결혼에 관심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자녀의 이혼 리스크와 부모의 재산보호 전략이라고 하는 부제목을 정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한번 왜 그렇게 관심이 없는지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의 아버지의 조용한 불안이 사실은 있어요. 뭐냐면 퇴직 후에 어렵게 마련한 그 상가 건물 2채가 있는데 30살 아들 넘은 남매가 있어요. 그렇죠. 딸하고 아들이 있고 진작에 살았지만 아버지의 고민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아이들의 결혼에 관심이 없는 것이 다행일까 아니면 불행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주변 친구들 모임에 나가고 또 거기에서 사례들을 들어보면 아버지는 상속보다 보호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뭐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뒤에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녀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결혼을 이제 안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큰 딸이 이제 33살 된 딸이 하는 말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 워낙 연애의 폭력이라는 게 또 많지 않습니까? 또 이혼했다는 뉴스들도 많고 또 바로 결혼하게 되게 되면 또 결혼과 동시에 육아 전쟁이었다가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남편이 도와주면 괜찮지만 딸 입장에서 봤을 때 독박 육아도 될 수 있다는 걸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것도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어떤 삶이 사라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 큰딸한테는 그렇게 있었고요. 아들한테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들어본 게 뭐냐면 치열하게 경쟁 후에 드늦은 여유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뭐 대학교 전후로 해서 또 군대도 갔다 오지 않습니까? 또 군대 갔다 오고 취업 준비도 하고 그렇게 나다 보면 금방 또 남자들은 30살 금방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뒤늦게 70대 후반에 해서 30대 초반에 지금 가장 이제 이제의 자기만의 여유인데 이거를 바로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기가 구속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다음에 자신의 커리어하고 취미 부분들을 즐기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결혼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묶이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아들은 이제 또 얘기하는 거죠. 자녀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의 부모 세대와 그다음 자녀 세대, 자녀 세대들이 현재 딱 나타나는 아주 공통적인 것 같아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어떤 경제적인 자유를 지키고 싶은 욕구도 있고 타인하고의 결합을 했을 때 또 그 결합이 잘 되면 모르겠지만 깨진다라고 하는 리스크 같은 것들도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이제 자녀 세대들은 그걸 좀 반대하고 있는 거죠. 반대보다는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 모임에 70대 이제 주인공이 나가셔가지고선 했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이제 아버지께 들었냐 그러면 증여해준 집안채가 이혼 5년 만에 반토막이 나타났습니다. 내 피땀이 이혼한 자녀 배우자 이제는 남에게 가는 걸 보며 주저앉았습니다라고 그 아버지께서 친구 모임에 나갔는데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얘기가 회자가 됐던 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서 야 나도 마찬가지 내가 애들한테 이거를 물려줘야 되는 건 어떤가 이런 고민을 하게 돼 있는 거였었죠.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특유 자산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재산분할권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분은 사실 겪으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얘기를 듣고 오셔서 자녀들하고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상담 얘기보다는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본인들의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의 부분들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아버지도 알게 되신 거죠. 아까에 대한 것은 증여라고 했지 않습니까? 증여는 사실은 이제 가게 되게 되면 처음에는 애들이 받지만
애들이 나중에 이제 받게 되면 민법상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상 본인들의 이제 이름이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아버지가 괘씸해서 너 다시 줘라고 할 때 이제 아버지가 결국은 수정자 입장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증여에 되돌릴 수 없는 거죠. 자녀들이 받으면 또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단순 증여는 소유권의 이전, 즉시 이전을 의미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증여해주게 되게 되면 증여해준과 동시에 바로 자녀의 재산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게 부모가 물려준 거를 우리가 민법상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 그거조차도 이제 마찬가지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분할 대상에 대한 자산이 물려준 재산이 유지나 더 가치가 상승되게 되게 되면 당연하게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요즘에 어떻게 대법원 판결 사항이 그 증여재산 부분들에 대한 재산 분할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계속 판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스트레스가 이제 자녀는 자녀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다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증여계약서 한 장이 노후에 족사가 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기껏 애들한테 줬는데 그것이 이혼하면서 갈라진다고 한다 그러면 정말 환장하는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들어가서 보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는 위험이에요. 이 아버지가 준 증여재산이 시간이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배우자의 가사노동과 육아의 기여도가 인정이 돼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과 증여받은 재산도 최대 50%까지 재산 분할이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주는 법보다 지키는 법이 먼저 이게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많은 데 나가서 강의도 하고 할 적에 많은 질문들이 또 이 내용이 사실 들어와요. 왜냐하면 재산 가치가 사실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라가다 보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증여를 그동안 많이 해줬는데 그 증여해준 것이 자녀들이 결혼하고 또 결혼한 후에 우리가 증여가 되든 상속이 되든 간에 어떤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녀들한테 가게 되는데 그게 결과적인 거는 어떻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여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그 가치가 그 하락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지와 가치 증여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인정이 되다 보니까 이혼 딱 하게 되게 되면 5년 이상 되게 되면 딱 50% 이상 어떤 부분들에 50%까지 어떤 재산 분할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 받는 자녀들 제가 그런 분들 상담해 보니까 받은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죄송하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부모는 마찬가지 자기 거를 내어줬는데 자녀가 그거를 또 갖다 보니까 부모도 마찬가지 괴로운 형태는 마찬가지 부모의 노후 그다음에 자녀의 괴로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산 분할에 대한 가치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라고 해서 계속해서 질문 들어와서 제가 많은 강의를 하고 하지만 오늘 여기서 짧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문의 부를 오직 직계를 통하게만 주는 블러드라인 트러스트라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정말 필요로 해요. 뭐냐면 혈통신탁이 제공하는 3대 보호막이 있어요. 투기자산의 명확한 입증이에요. 신탁 원부를 통해 해당 자산이 혼인 전 취득하거나 부모로부터 온 것임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딱 증명을 하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수익권 부분들에 대한 거, 소유권은 누가 신탁회사를 가져가고 수익권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재산의 혜택 등 받는 수익자를 오직 자녀와 손주로만 한정해요.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부모님한테 제가 부모님들하고 상담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정말 자녀한테 준다고 그러면 주세요. 그런데 위탁자는 부모님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대신 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 가지고 자녀 명의로다가 간다 하더라도 결과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는 주면서 설정하시고 수익권, 임대료만 누구한테? 자녀한테 가게끔 하자 이거죠. 자녀한테 가게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또 그 밑에 손주한테도 계속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수익권으로만 한정하자 이거. 소유권이 아니라 수익권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도산 절연 효과로도 또 아주 자녀가 사업을 실패하거나 채무 문제가 있다가 하더라도 이 신탁 재산은 채권자들이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되는 거죠. 신탁법 22조 보시게 되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신탁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도 뭐 행커 TV에 가서 녹화도 뜨고 이제 출연하고 해서 그렇게 됐었죠. 거기서 나오는 질문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결과적인 그런 거예요. 이거를 건드릴 수 없나? 건드릴 수 없어요. 신탁법 제22조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적에
간단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혈통신탁으로다 묶어두게 되게 되면 강제 집행 금지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좋다는 거죠. 자, K신탁으로 만들어낸 가문의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계획된 사랑의 실천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사랑은 마음으로 하지만 재산은 시스템으로다가 지키셔야 돼요. 그 시스템이 K신탁 부분들로 지키신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부모의 불화와 관계없이 아이들의 교육 자금은 신탁을 통해 끝까지 보호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임대 부분들에 대한 상가를 수익을 자녀들이 받다가 그 자녀들 중에 이혼한다 하더라도 또 손주한테 계속해서 내려가서 교육 자금을 쓸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 놓자라고 한 걸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자산보호 시스템의 구축 로드맵은 처음에 뭐 대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랑 이제 상담을 통하는 거죠. 상담을 통해서 진단을 하다 보면 이 보유자산 현황 나오고 또 자녀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부분들 정말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럼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혈통신탁에 대한 구조와 지급 조건들을 가지고서 그분들의 자녀들, 고객분들의 상황들을 쭉 같이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탁원부를 작성을 하고요. 법적인 보호 방법을 딱 구축하는 거죠. 신탁 자산으로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채권자들이나 누구도 건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전문 수사자 정기 보고를 받으시면서 유연하게 운영하시게 되게 되면 이런 혈통 신탁 부분들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는 로드맵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이 혹시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나 그렇게 된다 했을 때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부모 세대의 입장으로서 자녀들을 혼인시키려고 했을 적에 그런 것이 재산 불안에 들어가는 우려가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첫째 단계 진단부터 상담 받아보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시다가 궁금하거나 저가 있으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전화 문자 번호로다가 해서 연락 주십시오. 문자 전용이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가족과 내 사진을 지키는 지혜 K신탁이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